세월호 5주기를 맞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정치권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혐오하는 막말마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CCTV 저장 장치를 인양하는 수중 영상 조작 의혹에 대해 해군이 영상 원본이 둘로 쪼개졌다고 밝혀 조작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관광 명소인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불이 나 지붕과 첨탑이 무너졌습니다. 850년이 넘은 문화유산의 훼손에 전 세계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과거 자신이 김학의 전 차관을 진급시켰다고 주장한 녹취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일반 개 농장에서 복제견 실험용 개를 더 이상 공급받지 않겠다고 밝혔던 서울대 수의대가 같은 농장에서 계속 개를 공급받은 정황을 KBS가 취재했습니다. 먼 훗날 소중한 너희들에게 가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어 너희를 만나러 갈게. 다시 4월 16일입니다. 5년입니다. 그날 진도 맹골 수도 차디찬 바다에 아이를 떠나보낸 단원고 학부모들은 오늘 그곳 바다를 찾아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언어였습니다. 잘 있니? 보고 싶다. 그리고 내년에 또 올게. 부모는 다시 쓸쓸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는 4월이 매번 싫다. 4월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잔인했기 때문일 겁니다. 참사의 진실이 무엇 하나 가려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 말입니다. 유가족이 정부로부터 사찰을 당했던 과거도 그렇고 유가족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망언을 내뱉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전국이 추모 물결에 젖어 있지만 세월호 참사는 과거형이 아닌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재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앞으로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같은 혐의로 5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관련 논의는 아예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세월호 1주기 때 해외 순방을 가지 마라고 했다가 세월호 관련 모든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자신은 특조위 활동 방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조 전 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논리로 책임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보이는 방해, 보이지 않는 방해들을 계속 자행해왔던 게 당시 정부의 행태였죠. 부인으로 일관하는 피고인들. 그러다 보니 지난해 3월 시작된 재판은 해를 넘겨 35차례나 열렸습니다. 관련자들은 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지에 이제 일관된 그런 류의 항변을 하고 있어서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도 1심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책임자 단죄는 이렇게도 힘이 듭니다. 한편 세월호 5주기에 열린 오늘 재판에서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참사를 4.16 또는 세월호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단지 사고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시 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세월호가 징글징글하다는 발언을 인용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한국당이 오는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세월호 망언을 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말도 이런 막말은 없었습니다. 헤쳐먹고 찜쪄먹고 뼈까지 발라먹는다.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글입니다.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고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언행이 아니다. 인격장애 소시오패스란 격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일까? 자식 키우는 부모일까? 남들이 지나가는 말로 돌을 던져도 그 돌에 맞아서 아프고 쓰러지는 그런 부모들이거든요. 여론이 들끓자 2시간 만에 글을 삭제했고 반성한다며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과글을 올리기 단 1시간 전 유튜브 방송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페북에 쓴 거를 후회한다는데 후회하지는 않고요. 오늘 국회 품격 언어상을 받은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어라, 징글징글하다는 글을 받았다고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겪은 이들은 지겹다, 그만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관계없는 타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만하자, 노란색 보기만 해도 지겹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생각했고요. 끝모를 싸움 끝에 19년 만에 군에서 의문사한 아들의 순직을 인정받은 아버지는 분노합니다. 아픔에다가 비수를 꽂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등에 칼을 꽂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한국당은 오는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망언을 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말을 했을 때 철저하게 비난하고 철저하게 의원 자리를 박탈하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현재 세월호 선체는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희미하지만 세월호 선체는 침몰한 지 3년이 흐른 2017년 4월에야 인양됐습니다. 전남 목포 신항 연결하겠습니다. 네, 임정섭 아나운서, 지금 세월호 선체가 뒤로 보이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다녀갔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목포신항은 세월호 선체가 바로 세워진 뒤에 유가족들이 1년 넘게 머물렀던 곳입니다. 해마다 이맘쯤이면 많은 추모객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세월호 선체가 점점 녹이 슬어가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특조위 활동이 마무리되면 유가족과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진도 팽목항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머무르면서 통한의 눈물을 쏟아냈던 곳입니다. 5년 전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왔던 희생자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이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진도 팽목항. 5년 전 사고 수습으로 붐비던 항구엔 노란 리본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황량한 바닷가에 놓인 조그만 컨테이너 안에서 세월호 참사로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고영환 씨는 5년째 팽목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고 어쨌든 죽음으로서 받은 자리가 이 자리이기도 하고요. 같은 단원고 학부모였던 조인호 씨와 한복남 씨는 아예 진도로 내려온 지가 벌써 여러 해입니다. 못 떠나게 해서 그냥 살게 돼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뭐 아이들 때문에 제2 고향이 된 거죠. 같은 슬픔을 가진 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그리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낸 그곳에서 새로 터전을 잡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하나하나 거기서 제가 확인했던 그런 자리예요. 그 공간만 가도 애들 얼굴이 그대로 다 떠올라요. 참사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살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 무심한 세월이 5년이나 흘렀지만 금쪽 같은 아이들 모습은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오늘 하루 안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사고 해역인 맹골 수도까지 직접 찾아가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는 매일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쓰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과를 해. 용서해줄, 괜찮다고 말해줄 너희가 없으니 함께 세월호에 탔다 많은 친구를 잃은 학생에게 상실감은 죄책감으로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편해졌겠지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아픔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월이 되니 우리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자리에는 5,000명 넘는 시민과 유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도 진도로 간 유가족들은 원망스러운 바다에 눈물을 뿌렸습니다. 인천에서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학생들이 플래시몹을 통해 세월호를 추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5주기가 되면서 점점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안전한 나라를 염원하는 행사가 계속됐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동거차도 주민들은 사고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엄청난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생계에도 타격이 컸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치료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동거차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팽목항에서 100길로 1시간.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 동거차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5년 전 그날도 주민들은 이렇게 한데 모여 수확기를 맞은 미역을 무트로 옮기고 말리는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걔들 이렇게 미역을 넣고 있는데 시장에 넣고 있는데 이틀 넣었던 거 3일 넣었던 거 했는데 세월호가 그래 안 돼갖고 넘어져갖고 막 다 업주들이 딴 일을 못하고 이제 거기를 갔었거든. 이미 기운 세월호를 보고 정신없이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더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숱한 불면의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운 줄 아요. 얼마나 울고 대학간 새끼들 어쩌고 나고 엄마는 운 줄 아요. 뭐 늙은 우리들이 죽으면 죽게 그 어른 애들을 죽었단 그 심정이 그때는 어땠겠어. 여학생의 시신을 직접 수습한 어미는 해마다 4월이면 그때의 기억과 고통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 했어, 한 번. 오라 하니까 이제 가갖고 이제 약 먹고 뭐 이것저것 하고 뭐 했는데 뒤로는 약 좀 주라니까 전화를 해서 그걸로 약 좀 하면 돈을 붙여줘야 약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생계는 막막해졌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시커먼 기름띠에 어장이 황폐화됐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만 끊고 앓고 있지. 하여튼 한 4년 동안 안 돼. 결국 남은 건 빚더미뿐입니다. 월급은 나가죠. 벌이는 없죠. 별 수 없죠. 수협에서 빚내서 또 애들 막아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또 들어가는 돈은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참사를 마주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동거차도 주민들. 4월의 봄에만 반짝이는 세상의 관심이 더욱 힘들게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네, 어제 보도한 세월호 CCTV 저장 장치 조작 의혹, 오늘 더 확인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CCTV 저장 장치를 인양하는 장면이 찍힌 26분 분량의 수색 영상이 사라지고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어제 보도했는데 오늘 해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이 하나의 영상 원본을 해경에 넘겼는데 이 영상이 2개로 나뉘어져 있고 어제 영상에서 검은색, 흰색 장갑을 낀 2명의 잠수사가 나오는데 당시 저장 장치를 건져 올린 잠수사는 흰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작 의혹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DVR 인양 당시 수색 영상이라며 해경이 특조위에 제출한 영상은 26분과 8분짜리 2개, 모두 A 중사가 찍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색에 들어가는 앞부분 26분짜리 영상 잠수사는 흰 장갑을, 수거한 DVR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뒷부분 8분짜리 영상의 잠수사는 검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어제 KBS의 보도 이후 해군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군은 당시 DVR을 건져 올린 A 중사에게 확인한 결과 A 중사는 검은색 장갑을 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흰색 목장갑을 낀 잠수사는 A 중사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해군은 또 당시 34분으로 된 통영상을 자르거나 편집하지 않고 해경에 하나의 파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영상들은 현지에서 바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전달했다는 게 해군의 공식 입장입니다. 즉 해군이 하나로 보낸 34분짜리 영상이 해경에서 둘로 쪼개졌다는 건데 영상 원본은 현재 지워진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현재 해군에서 넘겨받은 수중수색 영상 전체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영상의 앞부분 26분 분량에는 잠수사가 DVR을 직접 수거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DVR 바꿔치기 의혹을 밝힐 핵심 단서가 됩니다. 사라진 26분 영상, 행방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이 이렇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 망언이 오주기인 오늘도 나오고 있는 현실은 어찌 보면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장훈 위원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준영이 아빠입니다. 네, 예, 진상규명을 위해서 앞선 리포트 내용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군이 하나의 영상을 특조위에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2개로 쪼개졌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그 영상을 보긴 봤는데 그게 다른 영상이에요. 다르다면? 이게 그러니까 26분짜리 영상과 8분짜리 영상이 다른 영상이에요. 아예 다른 잠수사의 영상이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같은 영상이라고 이제 보낸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그 전에 그 당시에 2014년 당시에 저희가 바지선에서 본 영상하고 달라요. 다르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집된 것 같아요. 그럼 다른 2개의 영상에서 한쪽을 26분, 한쪽을 8분 떼내서 34분으로 그렇죠. 하나의 영상처럼 보냈다. 그렇다면 각각의 영상에서 사라진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여주기 싫은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가령 보여주기 싫다면 CCTV 저장 장치인 거잖아요. 어떤 장면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커넥터, 그러니까 그 커넥터요. 예, 그 컴퓨터 뒤에 보면 이렇게 그 전선 꼽듯이 이렇게 해서 이 볼트로 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물속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다 풀어서 올라왔다고 해군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잘라가지고 올라오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때 그런데 다 풀러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딱 봤을 때 커넥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마치다 보니, 말을 마치다 보니, 거짓말을 마치다 보니 그렇게 한 것도 같고, 뭐 저 추정입니다만, 또 이게 미리 건져 올려서 바꿔치기 했다면, 두 개의 DVR이 존재한다면, 왜 커넥터가 없느냐 우리가 따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지금 어제 가족협의회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했는데 어떤 부분들의 의혹 규명이 가장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의혹이라고 보기도 좀 못한 게 저희가 5천만 국민이 다 본 사실을 수사를 않는 거예요. 총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한 100분 정도가량의 이제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구하지 않았다는 걸로 지금 처벌받은 건 1, 2, 3 정장 1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그 당시에 그 지휘란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안 구해, 그 명령을 안 내렸느냐. 그리고 또 방관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든지 이 승객들의 안위를 아무도 지금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런 자체가 이건 죄가 아니냐. 예. 이건 뭐 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제일 급하게 생각되는 건 그 부분을 좀 수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2014년 당시에 수사 자체가 축소된 것 같고 예. 또 외압이 들어간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국가 책임이라는 그 부분을 없애려고 네. 지금 제1야당인 황교안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도 이 부분에 검찰 쪽에 기소조차 못하게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특수단을 만들어달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DVR 같은 경우 해군을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반 검찰이 해군을 수사를 못하죠. 네. 군 검찰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시 군 검찰한테 가서 이걸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건지 일반 검찰한테 가서 수사를 의뢰를 해야 예. 되는 건지 이 루트를 정해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수사단은 네네. 군과 또 일반 당시의 국가 책임자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규모로 짜여져야 된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군 검찰 쪽하고 일반 검찰 쪽하고 약간 합수부 형태의 예. 그런 형식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사안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수사 요청하는 사안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특수단이라고 해서 너무 큰 걸 저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네네. 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그런데 대체로 발언이 같습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조위 보셨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분들 3번, 4번 만나서 회동하고 했는데 그게 정말 우리 가족들은 저희는 2014년 4월 16일부터 여태까지가 하나도 까먹자고 다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왜 그걸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이 문제점이 있는 게 이분들은 기억 안 난다고 그러면 면피용이 되는 거고요. 또 시켜서 한 사람들은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만 하면 또 면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한테 죄를 물어야 되는지가 이게 아리송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월호 5주기인데 유가족에게 또 잔인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막말과 망언 혹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어서 법적 조치를 저희가 강구할 거고요. 예. 좀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그렇게 미운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미운 건지 아니면 저희 예. 유가족이 미운 건지 아니 왜 이렇게 막말들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지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희 오늘 아이들 제삿날이거든요. 어저께가. 네. 근데 저희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버리시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의 배경으로 유명한 곳이죠.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 나며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에서 일어난 화재 상황,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전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 불이 시작된 건 저녁 6시 50분쯤. 첨탑 부근에서 시작된 불이 지붕으로 번지고 96m 높이의 첨탑을 무너뜨리는 데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건공사를 위해 촘촘히 설치했던 지지대가 불길을 더 확산시켰습니다. 소방관들이 대형 크레인에 올라 사투를 벌였지만 높이 128m, 하늘로 솟구친 고딕 양식의 성당을 휘감은 불줄기를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8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에도 한동안 계속 피어올랐던 연기도 지금은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장 주변엔 여전히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차 있는데요. 노트르담 대성당의 명문인 장미창도 온통 검게 그을은 모습입니다.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의 처참한 모습에 시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Une infinie tristesse et de la sidération dans un premier temps. On a l'impression, moi j'ai vu ça à la télé, donc j'avais l'impression que c'était irréel. 프랑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악은 피했다면서 재건과 단합을 다짐했습니다. Parce que Notre-Dame de Paris, c'est notre histoire, notre littérature, notre imaginaire.
Le lieu où nous avons vécu tous nos grands moments. 프랑스가 무너졌다. 불길이 파리의 심장을 덮쳤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렇게 인류의 유산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소식을 머릿 기사로 또 속보로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곳인데요. 이 숱한 시련에도 800년 넘게 굳건했던 문화유산이 왜 이렇게 맥없이 불에 타버린 걸까요? 이어서 송영석 기자입니다. 불이 난 지 1시간이 지나 건물의 상징 같은 첨탑이 무너졌을 때 성당을 휘감은 화염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지붕 전체로 번져 곳곳이 붕괴되던 상황. 안에선 중세 문화를 대표하는 고딕 양식의 구조물과 문양들이 불쏘시개가 돼 활활 타올랐습니다. 800년도 더 지난 나무들입니다. It's old wood that is dry and burns fast. And there's a lot of wood in that building. 하지만 건물 자체가 주저앉을 것을 우려해 불 끄기는 극도로 신중히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공중살수를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방대원 400명은 이미 불이 붙어있던 지점보다는 더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고 남탑과 북탑, 파사드 등 건물 반대편과 유물 일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On a sauvé à l'intérieur, je crois qu'on a sauvé la couronne d'épines, la tunique de Saint-Louis. 가까스로 건물 전체가 타버리는 상황은 면했지만 1345년 완공 뒤 온갖 전쟁과 혁명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성당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If they're lucky, they will have laser scanned the building and they'll have a photogrammic laser scan of it. But of course it would be a copy. It would not be the same thing. 시민들, 관광객들은 850년이 넘은 세계문화유산이 훼손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황청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했고 프랑스의 주요 기업들은 벌써 수천억 원의 복원 기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보며 11년 전 우리 숭례문 화재를 떠올리신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 역시 나무로 지어진 목조 문화재가 많아서 화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텐데요. 문화재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거침없이 타오르는 불길에 손쓸 새도 없이 무너져 내린 국보 1호 숭례문. 서울 한복판에서 소중한 문화재가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에 온 국민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화재 소식에 시민들은 11년 전 그날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되게 오래된 명소가 이렇게 타들어갔다는 게 좀 보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놀라고 어정쩡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숭례문이 불탔던 일이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좌로. 자, 직사로. 경복궁 관리소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복궁의 중심 건물인 국보 제223호 근정전.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인 만큼 건물 내부 곳곳에 연기와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홀이라고 구멍이 구간마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 안에서 이제 공기를 흡입을 해서 불이 나면 바로 소화 설비에서 수증기가 분사됩니다. 불꽃 감지기에서 화재가 포착되면 곧바로 상황실과 가까운 소방서에 전파됩니다. 화재에 취약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모두 469건.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에 소방시설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요청하고 동해안 산불 이후 가동 중인 문화재 안전상황실도 당분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서울대 수의대의 잔혹한 복제견 실험 관련 내용 어제 이어 전해드립니다. 바로 서울대 수의대와 식용 개농장 사이의 관계인데요. 2년 전 식용 개농장에서 산개로 복제견 실험을 해 비판을 받았는데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여전합니다. 식용 개농장과의 거래는 더 이상 없다는 서울대 수의대의 답변. 믿어도 되는 걸까요? 김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타리 너머로 늘어선 녹슨 철제우리들. 좁은 우리 안에 갇힌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댑니다. 대부분 도사견과 같은 대형견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개들이 있는 거예요?
식용개를 키우는 개농장입니다. 그런데 2년 전까지 이 농장은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의 동물 실험을 위해 키우던 개들을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실험 환경과 부실한 사후 처리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이 교수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팀은 지금도 동물 실험을 위해 이 개농장과 거래를 하고 있을까? 이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부인했습니다. 5달 전인 지난해 11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연구동 앞에서 촬영된 화물차 사진입니다. 구형으로 시작하는 파란 화물차. 그런데 이 화물차가 오늘 취재한 개농장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게 서울대로도 납품? 2017년에는요? 2017년. 2017년 이후에도 개농장이 이 교수팀에게 개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수상한 트럭이 계속 몇 번이나 와서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람이 뒷문 쪽에서 몰래 내려오더니 이렇게 차 딱 붙어갖고 그 조사견 같은 시계만 큰 강아지 개로 옮기는 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올해 1월달 정도에도 봤었고 겨울에도 봤었고 작년.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이 교수팀이 벌인 검역탐지견 복제견 사업에 필요한 개는 서류상 200마리가량. 하지만 난자채취와 대리모를 위한 실험용 개들을 어디서 얼마나 들여오는지는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학의 사건 소식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지만 별장주인 윤중천 씨는 김 전 차관과는 모르는 사이다라고 공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가 확보한 녹취록에서 윤 씨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승진은 자신이 시켜줬다. 또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하면서 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개적으로는 김학의 전 차관을 모른다고 해온 건설업자 윤중천 씨. 하지만 취재 과정에선 김 전 차관과의 친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김학의 차관하고는 왜 같이 어울려 노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 뭐 서로 친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2013년 전직 경찰 고위 간부와 나눈 대화를 보면 단순한 친분 관계 이상입니다. 하기영 진급시킬 때도 제가 진급시켜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전화해서 내가 그 형이 좀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이 같은 인사청탁 주장이 사실인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하면서 보라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예. 어떻던가요, 보시니까? 그냥 비슷해요, 그냥. 예. 그러면서 피해 여성들의 성폭력 진술은 전부 거짓이고 젊은 시절 놀았던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업하면서 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라면 내가 죄인 거지. 술 먹고 어떤 여자 관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를 검경 수사권 조정 탓으로 돌리고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검사가 꼈다고 하니까 그 첩보를 듣고 해가지고 수사권 그런 문제 때문에 김학이라는 분이 그 어떤 CD에 그게 얼굴이 이제 비추다 보니까 윤 씨는 또 접대나 뇌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 수사에 자신감마저 내비쳤습니다. 뇌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뭔 접대를 합니까? 한번 밝혀보세요, 그러면.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현재 윤중천 씨를 소환하지 않고 윤 씨의 개인 비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다는 과거의 진술을 번복한 바 있어서 개인 비리를 먼저 수사해서 혐의를 확인한 뒤에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돈이 흘러간 흔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중천 씨가 대표 명함을 파고 다녔던 건설업체입니다. 실제 대표는 아니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들여다보는 것은 2012년 초 대학병원 암센터 공사 입찰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수주를 위해 병원장에게 로비를 했고 여성 B 씨에게는 계약이 성사되면 1억 원을 받기로 했다며 5천만 원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공사를 따냈고 윤 씨는 B 씨에게 빌린 돈을 보내겠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도 아닌 윤 씨가 실제 이 같은 역할을 하고 돈을 주고 받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은 해당 건설사 대표 등을 수차례 소환해 윤 씨의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이렇게 챙긴 돈의 일부를 김 전 차관에게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단이 윤 씨의 개인 비리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윤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 윤 씨는 과거사 조사단에서 김학의에게 2008년 무렵 용돈을 줬다고 말했다가 기록으로 남기려 하자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말을 바꿨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도록 확실한 혐의를 확보한 뒤 윤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대치 중인 국회에 상반된 메시지, 일종의 중재안을 던졌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명수순을 밟는 조치를 취하는 반면에 청와대가 반대했던 한국당 추천의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7박 8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 환송 나온 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순방 이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두 번째 협의체로 이를 통해 쟁점 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5.18 이전에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밝혔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가 거부한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2명 가운데 권태우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에 대해선 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그동안 물밑 제안해온 내용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오늘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모레 18일 시한으로 전임 재판관 임기 종료에 따른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 19일 임명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당 등은 국회에 대한 항복 요구서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또 이런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문 대통령의 제안은 4월 빈손국회를 막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핵심 안보시설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면 괜찮을지 의문이 들 텐데요. 민간 기업인 KT가 국가 주요 통신망 등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의 계약으로 무려 18년 동안 위탁 운영을 독점해왔다고 합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의 상당 지역이 통신장애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일부 군 통신망도 먹통이 됐습니다. 유사시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하는 남태령 벙커와 한미연합사령부를 연결하는 망이 피해를 봤습니다. KT는 또 다른 국가 주요 통신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쟁 등으로 통신망이 마비될 때 가동되는 최후의 보루, 국가 지도통신망입니다. 평소에도 군사작전 등 기밀을 다룹니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 기업인 KT에 독점적으로 관리를 위탁해왔습니다. 18년 동안 수의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이 관리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효율적이라는 이유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가가 기사들을 하려면 자산을 인수 인계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부는 과거 시설 투자비 525억 가운데 80% 정도를 이미 보전해줬습니다. 인건비 등으로도 해마다 200억씩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재난 등 유사시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증 방법이 없습니다. 비밀을 다루는 민간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외부 감독도 공개도 안 됩니다. 이급 비밀로 운영되고 있고 관리정성부에 위탁받아서 한 업무인데 공식적인 답변은 관리정성부를 통해. 과기부는 통신망이 이원화돼 있어 대형 재난 등이 발생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마저도 KT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최근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페트병 같은 경우 라벨을 제대로 떼고 배출해야 재활용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태를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리수거한 페트병이 재활용 업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형태에서 뭐 세척을 해서 내보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도가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페트병에 붙은 라벨이 골칫거리입니다. 방금 막 들어온 페트병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물질들이 곳곳에 그대로 묻어 있고 이 라벨지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200톤 가운데 라벨이 제거된 채 들어오는 건 10%에 불과합니다. 결국 기계로 라벨을 없애야 합니다. 갈고리와 바람을 이용해 라벨을 찢고 광학 선별기로 색깔을 분류합니다. 잘게 조각낸 뒤 양잿물에 담가 접착제와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페트병 조각은 무거워 가라앉고 위에 뜨는 라벨은 건져 없앱니다. 라벨을 없앨 때까지 되풀이하는 이 과정에서 손상돼 버리는 페트병 조각도 늘어납니다. 페트병 분리배출률은 80%에 이르지만 실제 재활용하는 비율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라벨 조각들이 섞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재생 플레이크의 재생 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낮은 재활용률 탓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서 폐페트병 조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뒤 화면 보시면 오늘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기억식 장면 중 하나인데요. 예. 얼굴이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여야 지도부가 모두 거의 다 참석을 했었는데 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한국당 관계자들은 없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안산에 갔다는 기사가 나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그 참석은 했는데 그 안산이 아니고요. 뒤 화면 보시면은 역시 국화를 들고 화환을 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참석한 그 추모식이 인천에서 열린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었습니다. 인천요? 네. 그러니까 추모사도 했고요. 직접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앞서 차명진 전 의원의 망언도 나왔는데 일단 황 대표는 사과를 했네요. 근데 네. 그때 세월호 참사 때 법무부 장관이기도 했었죠. 예.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 그 황 대표가 앉아 있는 뒤에 보면은 예. 책임자 비호하는 적폐를 청산하자 저런 손피켓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또 황 대표를 보고 고성 그리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출신이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사실 좀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잘 통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말하면서 황교안 대표, 당시 법무장관이었으니까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포함시켰었죠. 예. 그런 측면 연장성산에서 보면 오늘 황 대표가 동행한 인사들도 유족들한테는 그리 반갑지는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예. 사진 보시면 황 대표 옆에 보이는 인물이 민경욱 의원이죠. 예. 민경욱 의원은 당시 참사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이었고요. 또 유가족들이 항의 방문을 갔을 때 순수한 유가족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예. 또 민 의원 옆에 보면은 김재원 의원이 보입니다. 예. 김 의원은 참사 이듬해에 세월호 특조위 구성 당시에 세금 도둑이다 이런 또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오늘 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기억식에 참석 안 한 것. 네.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사실 과거에도 다른 한국당 대표들이 이런 문제를 조금 논란이 있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사진이 2년 전에 3주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었던 만큼 이제 여야 후보들이 저렇게 다 참석을 했는데 유독 당시 홍준표 후보만 저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데요. 예. 당시 홍 후보가 이 정치권에서 세월호 사건을 얼마나 울거먹었냐 이런 발언으로 불참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데 보다 보면 이 세월호 추모식에 언제까지 이렇게 참석 문제로 이런 신경전 아닌 신경전 그럴 건지 내년은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주기를 맞았고 내년 6주기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과정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내년 6주기가 되는 날 2020년 4월 16일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 하루 전인 4월 15일이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금호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팔겠다고 했죠. 아시아나 이용객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마일리지일 겁니다. 그동안 쌓아온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박대기 기자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송재령 씨는 항공기 이용이 많은 편입니다. 잦은 해외 출장으로 회사에 쌓인 마일리지는 6만 마일. 조금만 더 모으면 미국 왕복도 가능한 양입니다. 갑작스럽게 소멸된다라면 좀 황당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소비자로서 어떻든 간에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인터넷에도 비슷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써 모은 마일리지가 회사 매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시아나 고객들이 쌓아놓은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따지면 6,688억 원어치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의 하나로 반영돼 있습니다. 마일리지만큼 고객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 인수하는 회사는 이 빚도 떠안게 됩니다. 회사를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마일리지도 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하게 됩니다. 채권 채무까지 다 해서 평가하고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뀐 회사가 마일리지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조건으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각과는 별개로 아시아나는 수익이 나지 않는 일부 노선의 운항을 줄일 계획입니다. 때문에 예약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환불을 하거나 항공권을 대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